야권 대표들이 연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쇄신을 약속한 대통령실은 인선에 좀 더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포스트 총선 체제에 나선 여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전부터 총선 전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총선 이후에는 조국 대표도 동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과의 대척점에서 상당한 선명성을 바탕으로 12명의 의석수를 확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대표도 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런 요구들이 올라오게 되면 숙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개원 시점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과 여야 구성하는 각 당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정도의 수준의 대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조국 대표와 1대1 대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낮다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예의 갖춰서 단호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마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요. 이게 다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거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을 나도 만나겠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단호하게 할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결단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쥐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즉각적으로 사실 지금 정도 시점이 됐으면 만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 검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 대표까지 전격적으로 만날까?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그만치 좀 적극적으로 변한 거는 아직까지는 감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만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셨거든요. 조국 대표와 1대1로 만날 가능성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지금쯤이면 대야 협상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난 수요일에 총선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당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또 이번 당 선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정 쇄신과 관련한 메시지를 이미 약속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야당 대표와 그동안 만나지 못했었는데 바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 만남의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영화 속 대사처럼 명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차근차근 마련해 간 후에 어떤 의제와 어떤 형식으로 만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중에 총선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들이 좀 채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국정 쇄신과 관련한 메시지를 이관섭 비서실장이 우선 전했습니다. 그래서 국정 쇄신의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너무 일방적인 소통 아니었느냐라는 여론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통 능력은 그분이 가진 굉장히 강점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에 나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자회견 방식이라면 가장 또 국민들도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실 수 있다는 측면에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국정 쇄신 관련해서 언급이 네. 가장 먼저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길까요? 네,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국민 간담회 형식 취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한 50분 정도를 일방 소통을 했는데 이게 총선에 미친 영향 좋았다는 평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영향 끼쳤다고 하고 있죠. 대통령
대통령 기자회견 가지신 지 취임 100일 이후에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총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하셔야 된다라고 고언했던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열어놓고 기자들에게 질문도 즉문즉답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형식을 취하셔야 될 겁니다. 일방 소통하듯이 국민 간담회나 아니면 일방적인 소통의 방식 취하시면 이게 대통령의 국정쇄신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요. 국정쇄신을 보여주는 건 말로 하는 게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인사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 굉장히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국회를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내가 국회의 어떤 입법 권한을 존중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그나마 대통령이 한 발짝 바뀌셨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장 변화를 국민들이 저는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쇄신이 있겠지만 일단 눈에 띌 수 있는 것이 이제 인적 쇄신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총리나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마평에 오른 인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절대 안 돼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할까요? 저도 이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네. 민주당이 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의 성격의 인선 반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국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특히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국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 비서의 한 명 있잖아요. 비서실장도. 네. 그런데 그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너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이미 그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지나치게 내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대목이다. 네.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고 우리가 야당이라고 했었을 때 총선에 승리했다고 해서 대통령실의 인선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런 민주당의 지나친 그 정쟁성 발언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임명 동의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장관은 임명 동의안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어느 정도 물밑 교감이라든가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조금 더 뭐 협치의 모습,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총리 입장에서 이제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이 야당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네, 의미가 네. 있다. 하지만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도 되는 사람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약간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고요.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테면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비서실장의 물망에 오르는 분 중에 한 언론에서는 유력한 카드로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까지 사실 이재명 지금 현 민주당 대표와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이제 좀 경쟁을 벌였던 후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민주당과 소통할 어떤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총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지금까지도 이 대통령 참모실의 정무 라인이 계속해서 제대로 기능하느냐라는 물음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행정관료 출신이시고 비서실장도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석 비서실장 다 행정가 출신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정치인 출신을 대통령이 이렇게 낙점하신다는 부분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는 비토를 할 이런 부분이 없고 다만 이 인물 몇 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 우선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총리론도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선을 그었는데 오늘도 계속 이번에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이 화두로 던진 홍준표 대구시장의 총리 기용 제안은 상당히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대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지 국무총리로 등판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대구시정을 맡긴 사람은 대구 시민들인데 대구 시민의 의지와 반해서 대구시
결정이 그만큼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대목이라고 보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해가면서 비난 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당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고 역대급 참패라는 표현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 당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 당의 굉장히 오랜 그 활동을 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 모든 선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중앙 정치와 관련해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이 사견이 담긴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당과 또 국정 운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혹시 대통령실의 어떤 기류를 반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분석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도 높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합니다. 당원들이 동원된 상황 속에서 본인의 대권 노름을 했다. 셀카 찍는 삼매경에 빠졌다. 이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모독적인 언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나아가서 전 정부에서 사냥개 노릇을 했던 사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부분을 또 직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연하게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책임이 6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뭐 4냐, 7대 3이냐,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책임을 조금 가려주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총리까지 본인이 어떤 뭐 의도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대구시정이 공백되는 데 대한 어떤 책임론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 차기 대권에도 당연히 도전을 하실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지금 국면에서 들어가는 게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당을 수습해야 되죠. 근데 윤재욱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 즉 비대위 체제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은 있을 것 같던데 어떻게 좀 의견이 모아집니까? 뭐 지금까지 의견이 모아진 건 없고요. 내일 4선 이상 중진 모임을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일정 정도 가닥을 잡고 화요일에 있을 당선인 총회에서 의견을 좀 더 구체화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건 말 그대로 비상 시기에 이루어지는 지도부 체제인데 과거 우리 그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 벌써 3번째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22대 국회가 개원한다면 22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될 의원들 중심으로 뭐 전당대회를 치러서 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갖는 것이 우리 당이 앞으로 뭐 대통령과의 이 당정 관계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더 정당성을 갖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자신이 쟁취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느꼈던 게 사실이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구축해서 당과 대통령실의 건강한 관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다른 당 얘기지만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수습이 좀 잘 될 것 같다. 저는 조기 전당대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비대위 체계를 계속 오래 두기도 어렵죠. 비대위의 비대위 성격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도부가 상당히 좀 순항하기가 어려운데 조기 전당대회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주자들이 사실 좀 뻔합니다. 뭐 나경원 의원이랄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부터 거명이 되고 있는데 두 분 다 지난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나오지 말라는 주저앉힘을 당했다는 평가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에 초선 의원 20명 정도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이 의중을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었죠. 그러면서 그럼 조기 전대에 가장
이게 또 시기까지 앞당겨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번 총선과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책임론 어떻게 불거질까요? 대통령에 대한 비토 목소리 그리고 대통령을 향한 심지어는 탈당 이야기까지 전당대회 그 국면 속에서 정말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난맥상을 앞으로 시기를 끌어와 가지고 치를 과연 그럴 메리트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당 내부에서 논의는 하되 전당대회를 좀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22대 이제 국회 원구성 협상, 특검 등 굵직한 현안을 주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후보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친명계가 유리한 구도를 차지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각 당 모두 원내대표부터 선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제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도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원들 김병기 의원이나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 의원 등이 있는데요. 다 친명으로 좀 분류되고 있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 장악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 원내대표도 선출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결을 맞추는 그 호흡을 맞추는 이 원내대표 후보자가 또 당에서 또 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175명의 민주당 소속,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포함해서 네. 이 가운데 대략 뭐 한 120명 정도는 다 친명 아닌가요?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이 아닌 경우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충분히 승부가 예측되는 선거에서 지는 선거 나가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이 친명 체제가 더 공고화되는 수준의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 이후에 대표도 뭐 뽑게 될 텐데 여기서는 뭐 일각에서는 추대설도 나오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굉장히 공고해졌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민주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수렴청정이 이루어지는 민주당 체제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즉 이재명 대표가 한 타임 쉬어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 이 부분이죠. 네, 8월 전당대회에서 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마를 하느냐 그리고 출마를 하더라도 다른 경쟁 후보가 과연 경쟁이 될 것이냐의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당원과 또 원내 인사들 전부 뭐 전부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쨌든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 맞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실제로 전당대회에 많은 주자들이 나오기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어떤 내가 대항마가 돼보겠다라는 생각을 내심으로는 하더라도 즉각 출사표를 좀 던지기는 어려운 분위기 아니겠느냐 이런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추대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박용진 의원 같은 분도 공천에서 걱정하지 않는 민주당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진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죠. 섣불리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는 의원이 있을까요? 이것도 참 뭐 굉장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조국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할 만큼 현재 분위기가 3당으로서의 입지를 좀 공고하게 있는데 문제는 3당도 중요하겠지만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교섭단체를 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어떤지? 저는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인사들과의 결합보다는요 단독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또 이해관계에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개혁신당 지금 범야권 192석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신당 3석이 범야권에 포함되면 192석이고요. 안 빠지게 되면 189석입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지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 단축 이야기하고 이런 걸 보면 범야권으로 분류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느냐.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요. 국무위원 출석 권한이 있고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일단 간사직도 가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는 자금력입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돼야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을 원내 교섭단체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을 의석수대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3지대에 있는 이런 정당들이 본인들이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그거를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교섭단체 될 것 같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를 더하면 283석입니다. 17명이 조국혁신당과 나머지 5명, 그러니까 이 12석 더하기 나머지 5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더해봤자 17석이에요. 그러면 이게 20석을 채울 수가 없는데 원내 교섭단체는 이 상황에서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예를 들어서 뭐 10석으로 낮추겠다. 이건 뭐 민주당이 협조하면은 가능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면 있을까? 나머지 5명을 다 끌어올려도 지금 17석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을 꿔줘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난번에 2002년 정도 된가 2000년 선거였죠. 네. DJP 연합 시절에 자민련에 몇 석 꿔줘갖고 민주당이 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줬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적 민도와 지금의 민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이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이제 여당 압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21대 마지막 국회 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22대 이제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검법이든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희로서는 뭐 이것에 대한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회에서 정상적인 표결을 통해서 대통령실로 옮겨진다면 대통령실에서 관련한 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내 일각에서는 최상병 관련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일부 의원들의 정서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대통령실에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가 미리 단언해 갖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22대 국회 앞으로 네.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상병 특검법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또 한동훈 특검법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런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보면 일부 진영에서는 이거 사감이 섞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은 다릅니다. 해병 한 명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런 수해복구 현장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내몰렸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자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거부권을 행사하신다? 이거는 사실 명분이 없을 겁니다. 굉장한 역풍에 처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선인들도 당장 당선된 이후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을 물으니까 찬성하겠다고 안철수 당선인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시킨다. 이 부분도 역풍을 맞을 거고요. 만약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께서 이 법안을 거부권 행사를 하신다면 그야말로 이번 선거가 준 큰 의미를 대통령께서 스스로 저버리시는 그런 셈이 될 겁니다.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